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날이 있었습니다. 127개국 외국인 수백만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공연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계단에서, 골목에서 외국인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어떤 공연도, 어떤 예술도 이런 일을 만들어낸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칼 드렉슬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중음악 사회학을 가르친 지 올해로 27년째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저는 지난 27년 동안 전 세계 음악 현장을 직접 발로 누볐습니다. 그래미 어워드 심사위원도 맡았고 유럽과 아시아 음악 시장을 분석한 저서를 9권 출간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가리켜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는 남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말을 늘 칭찬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학자의 미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어릴 적 미넨 외곽의 작은 마을 바이에른주 남쪽 끝자락에 있는 인구 3,000명짜리 소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강이 흘렀고 뒷마당에는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계 엔지니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정확한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지역 합창단의 피아노 반주자였습니다. 음악이 삶의 배경음처럼 깔려있는 집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녁에는 아버지가 낡은 레코드판을 올려놓고 눈을 감고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슈베르트가 흘렀습니다. 브람스가 흘렀습니다. 그 집에서 음악은 공기처럼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느끼는 것보다 분석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악보를 보면 아름다움보다 구조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음표는 왜 여기 있는가? 이 화음은 어떤 원리로 긴장감을 만드는가? 이 리듬 패턴은 청중의 어떤 신경계를 자극하는가? 공연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대 위의 감동보다 객석의 반응 패턴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몇 번째 줄 청중이 먼저 반응하는가? 어느 악절에서 눈물이 나오는가? 그 눈물은 진짜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반응인가?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 너는 꽃을 보면서 왜 피는지를 묻는 아이야. 그냥 예쁘다고 느끼면 안 되니? 저는 그때도 지금도 그냥 느끼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은 걱정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칭찬으로, 아니 자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8살에 베를린 자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음악학과 사회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25세 박사 논문을 완성했는데 제목이 지금 생각하면 저다웠습니다. 팝 음악의 감정적 반응에 관한 사회신경학적 분석, 왜 우리는 특정 멜로디에 눈물을 흘리는가. 저는 그 논문에서 인간이 음악에 반응하는 것은 선천적 감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패턴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눈물은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조건화된 신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논문으로 저는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27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하버드의 자리를 잡은 것은 35살 때였습니다. 그 이후 27년 동안 저는 음악을 통해 사회를 읽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틀즈가 영국 노동계급의 정서를 어떻게 대변했는지, 힙합이 미국 흑인 사회의 저항 언어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라틴 팝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이 음악 소비 방식을 어떻게 재편했는지, 저는 이 모든 현상을 데이터와 이론의 언어로 해부해 왔습니다. 그것이 제 방식이었고 제가 자부하는 전문성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방식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서울에 가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제 연구실 책장을 한번 묘사해 드리겠습니다. 4m 높이의 책장 2개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구 팝 역사서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비틀즈 연구서만 12권이었고 롤링스톤즈를 다룬 책이 6권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글로벌 팝 전략을 분석한 책, 디지털 음악 시장의 구조 변화를 정리한 두꺼운 보고서들, 그리고 제가 직접 쓴 9권의 저서들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장에 한국 음악에 관한 서적은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아시아 음악 섹션에는 일본의 J-팝을 분석한 책이
2권, 중국, 대중음악을 다룬 책이 한 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책장이 제 오만함의 정확한 지도였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으로 가득 찬 세계,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세계, 그런 제가 K-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단언했습니다. K-팝은 예술이 아니라고. 기업이 철저한 계산 아래 공장에서 찍어낸 상업적 제조품이라고. 10대 청소년들의 심리를 정교하게 겨냥한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 철저하게 관리된 이미지, 팬덤의 소비 심리를 극대화하는 전략들. 저는 그것을 논문으로 썼고 강의실에서 가르쳤으며 수십 차례의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 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K-팝은 현상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마케팅 캠페인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이런 거품을 수백 번 봐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27년의 경력과 9권의 저서와 하버드 교수라는 타이틀이 제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틀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출판사 편집장 마이클 베넷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 K-팝 비판 논문이 마지막 각주를 정리하던 어느 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하버드 연구실, 가을 햇살이 책장을 비추던 그 오후, 마이클은 제가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편집자였습니다. 뉴욕 기반의 독립 미디어 출판사를 운영하는 냉철하고 영리한 사람이었죠. 그는 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논쟁을 좋아했고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기사를 좋아했으며 무엇보다 권위 있는 이름이 붙은 비판을 좋아했습니다. 저의 냉소적 시각과 학문적 권위는 마이클에게 황금 같은 자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오랜 협력 관계였습니다. 마이클이 타깃을 정하고 제가 권위 있는 언어로 해부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여러 차례 화제가 된 기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그날 평소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들뜬 것인지 흥분한 것인지 칼 큰 건이 생겼어. BTS가 서울 광화문에서 아리랑 특별 공연을 한다. 전 세계 언론이 이미 떠들썩해. 예상 관중이 수백만이야. 스트리밍 동시 접속자만 수천만을 예상하고 있고 내가 직접 서울에 가서 현장을 취재하고 왜 이것이 결국 문화 거품인지 정확하게 짚어줘. 권위 있는 학자의 냉정하고 날카로운 분석. 우리 독자들이 원하는 거야.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한다는 짧은 답장을 보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이클이 기대하는 기사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저 역시 그 방향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아리랑, BTS, 서울. 저는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하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저는 연구실에 늦게까지 남아 기사 초안의 뼈대를 잡았습니다. 제목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한국의 K-팝은 결국 문화 제국주의인가 상업화된 민족주의의 전 지구적 확산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저는 서론의 핵심 논지 3가지를 정리하고 결론의 첫 문장까지 써놓고 만족스럽게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비행기 안에서 살을 붙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를 저는 나흘 뒤 광화문 광장에서 알게 됩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13시간짜리 장거리 노선이었습니다.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내 모니터에는 마침 BTS 관련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흘려봤습니다. 수십만 명의 관중이 공연장에서 BTS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코웃음을 치고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채널을 바꾸려던 그 순간 옆자리 소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미국 소녀였습니다. 금발의 주근깨가 오밀조밀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볼을 타고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저는 그 소녀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분류했습니다. 10대, 팬덤, 조건화된 감정 반응, 마케팅의 결과물. 채널을 바꾸고 기사 초안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소녀가 이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낯선 공기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보스턴과 달랐습니다. 뉴욕과도 달랐습니다. 뭔가 더 촉촉하고 더 바쁜 에너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사방이 한글 간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공항에는 영어 표기가 넉넉하게 섞여 있기 마련인데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한글이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굵고 선명한 획들이 낯설게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불편할 정도로 낯설다. 하지만 질서가 있다. 여행 가방을 끌며 빠른 걸음으로 출구 쪽을 향해 걷다가 발에 무언가 부드럽게 밟히는 느낌이 났습니다. 발을 들어 내려다보니 바닥에 낡고 얇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가로 20cm, 세로 30cm쯤 되어 보이는 종이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은 오선지에 작고 빽빽하게 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잉크가 많이 발에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닳고 접혀서 종이의 질감 자체가 오래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손에 쥐고 다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세 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무엇을 담은 것인지, 어떻게 거기 떨어졌는지 단 1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에게 그것은 그냥 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 한 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뒤돌아보지 않은 자신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려옵니다. 그 종이가 무엇인지, 누가 50년 동안 그것을 품고 다녔는지, 그리고 그것이 며칠 후 어떤 상황에서 제 손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를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밟고 지나친 그 낡은 악보 한 장이 서울 도착 첫날 저는 광화문 인근 14층 호텔 객실에 체크인했습니다. 짐을 풀기도 전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 멀리 경복궁의 지붕선이 서울의 현대적 스카이라인 사이로 당당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근으로 된 현대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 한가운데에서 600년 된 궁궐의 곡선 지붕이 전혀 이질감 없이, 아니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화였습니다. 충돌이 아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처음으로 이 나라가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차갑고 지적인 흥미였습니다. 도시 설계의 관점에서 보는 평가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공간의 대비가 인상적. 하지만 배경이 좋다고 공연이 좋은 것은 아니다. 현지 코디네이터로 배정된 이지수 박사를 호텔 로비에서 처음 만난 것은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사람이 K-팝 기획사에서 보낸 홍보 담당자이거나 언어 통역사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지수 박사가 내민 명함을 보는 순간 저는 의외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음악 인류학 박사, 서울대학교 음악학과 부교수, 해외 연구 경력 10년. 저는 처음으로 경계심을 약간 낮췄습니다. 이 사람은 학자와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지수 박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홍보성 멘트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K-팝이 얼마나 훌륭한 문화인지 드러놓는 대신 조용하고 정확한 말로 현장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고 숫자와 사실에 기반한 설명을 선호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사전 답사를 함께 하면서 저는 이지수의 설명을 꽤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공연 무대가 경복궁 광화문을 정면으로 마주한 자리에 거대하게 세워지고 있었고 그 규모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음향 시스템과 조명 구조물들이 광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규모를 노트에 기록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런 종류의 퍼포먼스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는구나. 그 투자의 규모만큼 상업적 계산이 치밀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광화문 광장을 돌아본 뒤 이지수가 근처 삼겹살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방식의 식사였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불판이 놓이고 그 위에서 직접 고기를 굽는 방식. 뜨거운 연기와 기름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방식이 다소 원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게 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기를 굽고 할아버지가 손주의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고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팝집이라기보다 어딘가 거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게 벽에는 태극기와 함께 무언가 한국어로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배경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지수가 고개를 뒤집으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아리랑을 아세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 민요 아닌가요? 이지수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동의인지 아닌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너무 감동적이면 각도를 바꿔. 상업화된 민족주의 각도로. 독자들이 좋아할 거야. 저는 동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호텔 로비에 들어서다가 마주친 한 장면이 문득 마음에 걸렸습니다. 광화문 광장 근처 카페 창가에 혼자 앉아있던 프랑스인 중년 남성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작은 종이 한 장을 들여다보며 눈가를 닫고 있었습니다. 공연은 사흘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마케팅 효과로 분류하려 했습니다. 기대 심리가 감정을 자극한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을 애써 접어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연 이틀 전 오후 이지수와 함께 광화문 일대를 더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이지수는 걷는 내내 아리랑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저는 계속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끌었습니다. 공연의 기술적 구성, 관중 동원 전략, 미디어 협찬 구조. 이지수는 제가 화제를 돌릴 때마다 잠깐 멈추다가 다시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그 반응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지수는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제가 스스로 준비가 됐을 때 들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화문 인근 골목을 걷다가 독일인 동료 음악 평론가 클라우스 하우저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클라우스는 저보다 이틀 먼저 서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베를린 기반의 음악 전문지 편집장이자 23년 경력의 베테랑 평론가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냉정한 음악 평론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죠. 감정보다 논리, 직관보다 분석. 우리는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했고 학회에서 자주 만나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클라우스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뭔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칼, 나 어제 광화문 근처에서 이상한 걸 봤어.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이상한 걸? 이 클라우스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길에서 울고 있었어. 혼자서. 공연도 안 시작했는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기대 심리가 극대화되면 그렇게 돼. 마케팅의 결과야. 클라우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칼, 그게 아닌 것 같던데. 그 사람들 눈빛이 달랐어. 뭔가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 저는 더 이상 그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클라우스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류의 눈물. 그게 무슨 말인가. 마이클과의 영상통화가 그날 저녁에 잡혀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뉴욕 편집실에 앉아 화면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배경에는 수십 개의 화제작 기사 상패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칼, 현지 외국인들 인터뷰에서 감동적인 멘트가 나오면 그게 기획된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 의심하는 각도로서 그 의심의 언어가 우리 독자들의 지성을 자극해. 그리고 내 이름과 하버드가 거기 붙어 있으면 설득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끊고 나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이클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가? 저는 그 이유를 그날은 찾지 못했습니다. 공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지수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밤 광화문 야간 탑사를 함께 하시겠어요? 낮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밤에 보여요. 저는 특별한 기대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목격한 것이 제27년 학자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의 광화문 광장은 낮과 전혀 달랐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경복궁의 돌담과 기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광장을 에워싼 공간마다 수십 개의 국적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스페인 청년들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아랍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으며 영어와 포르투갈어가 섞인 대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핸드폰으로 음악을 조용히 듣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태임에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광장 한쪽에서 조용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느다랗고 낮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퍼지자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선율에 자신의 목소리를 얹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였습니다. 그 다음은 영어였습니다. 포르투갈어였습니다. 아랍어였습니다. 독일어도 들렸습니다. 언어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선율은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리랑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악보도 없이 지휘자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사전 약속도 없이 127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같은 노래를 같은 선율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 앞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이지수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127개국이에요, 교수님.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27년 동안 몸에 밴 학자의 습관이었습니다. 127개국.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소녀를 다시 봤습니다. 비행기에서 제가 채널을 돌려버렸던 그 소녀. 금발의 주근깨가 가득한 미국 소녀 레이첼이 광화문 광장 돌계단에 백발의 한국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표정과 몸짓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어로, 레이첼은 영어로. 목소리의 결이 달랐지만 두 사람의 소리는 공기 속에서 하나로 섞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내 손에 들려있던 펜이 완전히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27년 동안 전 세계 음악 현장을 다녔지만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습니다. 데이터로 정리가 되지 않는 무언가, 분류가 되지 않는 무언가. 저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랫동안 꼭꼭 닫혀있던 어떤 문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기사 초안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K-팝 현상은 국가 주도의 문화 브랜딩 전략으로서. 저는 그 문장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려고 커서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27년 경력에서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자정이 넘도록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취재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마이클이 즉시 답장했습니다. 변수 필요 없어. 각도 유지해. 저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저는 이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학자적 호기심이라는 명분을 스스로에게 갖다 붙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두운 호텔 방에 혼자 앉아 광화문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떤 묵직한 것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지수는 전화를 바로 받았습니다. 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리랑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이지수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2시간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지수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어떤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이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리랑이 처음 생겨난 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교수님,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처음부터 있었어요. 농부들이 밭을 갈면서 불렀고 어머니들이 아이를 재우면서 불렀으며 길 위에서 지친 나그네들이 불렀어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 나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 흘렀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흥얼거릴 때도 그 노래는 이 나라 사람들의 숨결이었어요. 그리고 이지수가 목소리를 약간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1910년에 일본이 이 땅을 빼앗으면서 이 노래를 법으로 금지했어요. 교수님,
이 노래를 부르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갔어요. 거리에서 작게 흥얼거리다가 밀정에게 신고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왜인지 아세요? 일본이 이 노래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 선율 안에 이 민족의 정체성과 저항의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노래를 없애면 이 민족의 기억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언어를 빼앗고 이름을 빼앗고 역사를 빼앗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노래까지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래 한 곡으로 감옥에 갔다는 것을, 노래 한 곡이 그만큼 위험했다는 것을, 그 노래를 금지해야 했던 이유가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것을 진짜로 이해했습니다. 이지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 사람들은 불렀어요. 지하에서 산속에서 어두운 방 안에서 아이들이 잠든 뒤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들키지 않게 아주 작게 하지만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거리로 뛰어나와서 아리랑을 목청껏 불렀어요. 35년 동안 속으로만 삼켰던 그 노래를 드디어 큰 소리로 불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어깨를 껴안으면서 그게 이 노래예요. 저는 노트에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저항의 노래. 그리고 그 두 단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생 음악이 사회를 반영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음악이 사람을 살렸다는 것을, 살아남게 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아리랑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처음으로 그냥 들었습니다. 분석하지 않고, 분류하지 않고, 그냥. 다음 날 아침 클라우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경복궁 근처 작은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클라우스는 커피를 시키면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칼, 나 어젯밤에 또 울었어.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23년 경력의 베테랑, 유럽에서 가장 냉정한 평론가로 알려진 사람. 그 사람이 서울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그게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칼, 나 어제 거리에서 그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어. 왜 어머니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이 노래를 좋아하셨던 것도 아닌데 그냥 어머니가 생각났고 눈물이 났어. 저는 그것을 판단 오류라고 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클라우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칼, 너도 느꼈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다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뭔가 느꼈어.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클라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이지수가 그날 오후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병사들이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 중에 특히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미군 병사의 낡은 수첩 사진이었는데 그 수첩 안에 한글로 무언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수가 설명해 줬습니다. 아리랑 가사예요. 1950년의 전쟁터에서 한국인 민간인 할머니에게 직접 배워서 베껴 쓴 거래요. 그 병사는 전쟁이 끝난 뒤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평생 그 수첩을 간직했다고 해요. 손자에게 물려줬고요. 1950년 전쟁터. 총성이 멈추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한 젊은 미군 병사가 한국인 할머니에게 낯선 나라의 민요를 배워 수첩에 적어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유가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 병사는 그 순간에 그 노래를 배우고 싶었을까요?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전쟁터에서 어쩌면 그 병사도 그 노래가 자신 안에 있던 무언가와 만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클라우스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종류의 눈물,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 기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프레임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첫 문장을 썼습니다.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클라우스를 불러 함께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찻집에 마주 앉아 이 현상을 학술 언어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집단 심리학, 문화적 촉거나 감정의 전이 현상. 단어들을 나열했는데 하나같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설명 중간에 자꾸 갈라졌습니다. 저도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클라우스가 먼저 포기했습니다. 칼, 됐어. 분석 그만하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우리는 왜 사람들이 우는지 설명하려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어. 그냥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 저는 3번 쓰고 3번 지운 기사 초안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27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저는 혼자 광화문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광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낮 동안 수천 명이 오갔던 공간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공간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분석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복궁의 지붕선이 먼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600년의 역사가 이 공간에 쌓여 있다는 것이 새벽의 고요 속에서는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이 이 땅을 짓밟았습니다. 전쟁이 이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가난이 이 나라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궁궐은 여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궐 앞에서 지금 수백만 명이 노래를 부르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진 후 동쪽 고향을 잃고 서쪽으로 피난 온 할머니. 어두운 저녁 부엌에 혼자 앉아서 낮게 노래를 흥얼거리시던 할머니의 모습. 저는 그 노래의 제목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냥 할머니가 슬플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그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광화문 새벽 바람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노래도 살아남은 자의 노래였다고. 집을 잃은 자의 노래였다고. 그리고 그것이 이 나라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불러온 이 노래와 같은 언어로 쓰인 노래였다고.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저는 꽃을 보면서 왜 피는지만 물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처음으로 그냥 느꼈습니다. 저는 새벽 광장 한켠에서 청소하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빗자루를 들고 광장 한켠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공연과 전혀 무관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냥 새벽에 혼자 나와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수가 없었으므로 저는 서툰 몸짓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지수에게 전화의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지수를 통해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마당이에요. 마당은 깨끗해야죠.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말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마당이에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새벽에 혼자 나와서 내 나라 마당이니까 깨끗하게 쓸어야 한다고. 이것이 이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신이 이 나라를 살아남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지수와의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지수 박사님, 나 이 기사 못 쓸 것 같아요. 이지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차를 한 잔 더 따라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이지수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한때 한국인인 게 창피했어요. 교수님, 저는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10년을 보내면서 저는 한국인임을 가능하면 드러내지 않으려 했어요. 동료들과 식사할 때 한국 음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부모님이 전화하실 때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영어로만 받았어요. 한국말 발음이 들릴까봐 K-팝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거리를 뒀어요. 그게 더 세련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지수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보내신 소포를 받았어요.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거기에 할머니 목소리로 아리랑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625대 북쪽 고향을 떠나면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신 할머니가 당신의 목소리로 아리랑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기숙사 방문을 잠그고 혼자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리고 1시간을 울었어요. 창피하다는 생각보다 그리웠어요. 제가 그동안 외면해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깊이 박혔는지 지금도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무언가를 외면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분석의 언어 뒤에, 데이터의 언어 뒤에, 학문적 권위의 언어 뒤에 숨어서 그냥 느끼는 것을 거부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된장찌개를 처음으로 맛있다고 느낀 것도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지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교수님, 뭔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이지수가 광화문 근처 골목 안의 작은 찻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박동근 할아버지, 85세. 이지수가 제 귀에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손자세요. 이분 조부님께서 1919년 31운동에 직접 참여하셨어요. 제 박사 논문 핵심 인터뷰이시기도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1919년을 머릿속에서 계산했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은 역사. 그런데 그 역사와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이 지금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박동근 할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이지수와 짧게 몇 마디를 나누시더니 자리를 고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악보 없이, 마이크 없이, 반주 없이, 청중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소절은 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85년 세월을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이어질수록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27년 경력의 언어로는 담을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다만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찻집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공항에서 제가 밟고 지나친 바로 그 악보였습니다. 손으로 그린 오선지에 빽빽하게 음표가 적힌 그 낡은 종이 가장자리에 다른 질감, 바랜 잉크.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해 줬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된 날 할아버지의 부친께서 직접 손으로 필사하신 아리랑 악보예요. 35년 동안 법으로 금지됐던 그 노래를 해방이 된 날 기억에서 꺼내어 종이에 옮겨 적으신 거예요. 다시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셨대요. 그리고 이것이 그 아들 할아버지에게 전해졌고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셨어요. 할아버지가 그 악보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천천히 제 손에 건네주셨습니다. 이지수가 속삭였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에게 주신 적이 없으셨대요. 저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945년에 누군가의 손이 적어 내려간 음표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서 숨죽여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이 선율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두 손바닥으로 느꼈습니다. 종이의 물리적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무게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무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지수를 통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를 살렸어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로부터 계약 파기 통보 문자가 온 것은 공연 당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계약 종료, 법무팀에서 연락할 것, 간결하고 냉혹한 문장이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하버드 동료 제이슨 밀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칼, 마이클이 대학 측에 연락을 했어. 내가 취재 도중 감정적 판단 오류를 범했다고. 기사 방향을 임의로 바꾸려 한다고. 빨리 수습해. 테뉴어 심사가 내년이잖아. 영향이 갈 수 있어. 저는 그 전화를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웃음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음이었습니다. 27년 커리어가 흔들리는 순간의 웃음이. 어쩌면 그 웃음은 해방의 웃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의 가벼움이었습니다. 이지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지금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해해요. 커리어가 걸린 문제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박동근 할아버지의 악보를 꺼내 펼쳤습니다. 1945년에 필사된 음표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이 선율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 직장이었습니다. 테뉴어였습니다. 저는 이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겠습니다. 이지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지수가 이 순간을 위해 5년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공연 시작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지수가 사전에 섭외해준 외국인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남부 소도시 산타카타리나 주 내륙에서 온 72살의 호세 마누엘 씨였습니다. 편도만 38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버스로 12시간, 비행기를 2번 갈아타며 서울까지 온 분이었습니다. 이지수가 포르투갈어를 통역해줬습니다. 호세 씨가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4번 다시 읽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한가? 호세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게 붙잡혀 포로 수용소에 계셨어요. 브라질 사람이셨는데 태평양 쪽에서 일본군에게 붙잡히셨어요. 그 수용소에 한국인 포로들이 함께 있었대요. 그 한국인 포로들이 밤마다 아주 조용히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포로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는 그 선율을 평생 잊지 못하셨어요. 손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노래를 직접 듣기 위해 38시간을 달려왔어요.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온 음악학 박사과정생 코피 아산보아가 다음이었습니다. 2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코피는 자신이 직접 만든 악보를 꺼냈습니다. 아리랑의 음계와 서아프리카 전통 비가 죽은 자를 애도하는 노래의 음계를 나란히 비교 분석한 악보였습니다. 교수님 보세요. 이 두 음계의 구조가 얼마나 유사한지 저는 처음에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구하면 할수록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인류가 슬픔을 노래하는 방식, 상실을 노래하는 방식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슬픔의 언어는 처음부터 국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아리랑은 그 보편적 슬픔을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는 노래 중 하나예요. 저는 그 악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음악인류학자인 이지수가 왜 이 연구에 오랫동안 천착해왔는지 그 순간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논문의 전제가 얼마나 좁은 세계를 전제로 한 것인지도.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온 소방관 에릭 솔베르그는 55살의 단단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북유럽 사람 특유의 과묵함이 느껴졌습니다. 에릭은 이지수의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5년 전에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했어요. 6살짜리 여자아이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우연히 아리랑이 흘러나왔어요. 무슨 노래인지도 몰랐어요. 누가 부르는 노래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멈춰서 들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1시간을.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노래가 저를 계속 살게 해줬어요. 힘든 날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버텼어요. 저는 이 노래를 만든 사람들을 직접 보러 왔어요. 그들이 어떤 나라 사람들인지 알고 싶어서요. 저는 노트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학술 언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클라우스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종류의 눈물. 그 눈물의 이름을 이제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지수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디아스포라의 언어예요. 집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것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돌아갈 수 없는 곳을 그리워해본 사람이라면 국적과 언어를 불문하고 이 노래를 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슬픔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 슬픔이 너무나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노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이것은 마케팅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것은 광고로 살 수 없어요. 이것은 인류 공통의 기억이에요. 저는 그 순간 펜을 내려놓고 이지수를 바라봤습니다. 27년 동안 수백 권의 책과 수천 편의 논문을 읽으면서 찾아왔던 언어를 오늘 처음으로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지수 박사님, 나중에 같이 논문 씁시다. 이지수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공연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수백만 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서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서 박동근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옆에 금발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제가 채널을 돌려버렸던 그 소녀. 공항에서 저는 그 소녀를 소비자로 분류했습니다. 조건화된 팬덤의 일원으로. 그런데 그 소녀가 지금 독립운동가의 손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손짓으로, 눈빛으로, 웃음으로 무언가를 나누다가 할아버지가 천천히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하자 레이첼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퍼지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수백 명이 됐습니다. 그것이 다시 수천 명이 됐습니다. 광화문 광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악보도 없이, 지휘자도 없이, 약속도 없이 수백만 명이 한 선율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노트를 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학자의 언어가 아닌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 순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클라우스가 저를 발견하고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소통했습니다. 더 이상 분석의 언어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수가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5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음이 흐르는 순간 수백만 명의 숨소리가 하나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600년 된 담장 위로 거대한 홀로그램 고래가 나타났습니다. 보랏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고래가 경복궁 기와 위를 천천히 유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디지털 기술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숨이 멎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상상력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세계 최첨단의 기술이 한 프레임 안에서 싸우지 않고 아름답게 공존하는 그 순간, 과거가 현재를 품고 현재가 과거를 존중하는 그 광경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싸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그 둘을 함께 노래하게 했습니다. BTS가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수백만 명이 함께 불렀습니다. 그 소리는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공기가 울었습니다. 광화문이 울었습니다. 경복궁의 600년 된 돌담이 한꺼번에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제가 금지했지만 살아남은 그 선율이, 전쟁이 짓밟으려 했지만 끝내 꺾이지 않은 그 노래가 이제 수백만 명의 목소리로 서울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가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입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27년 동안 닫혀있던 그 문이 완전히 열리는 소리였다는 것은 압니다. 아리랑 2절이 시작될 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7년 동안 이것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이 나라를 몰랐던 것이, 이 노래를 밟고 지나쳤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박동근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85년을 살아온 그 손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피를 이어받은 그 손이었습니다. 1919년을 기억하는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래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지수를 통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저는 지금도 다 가늠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썼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생 가장 짧은 시간에 쓴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장 정직하게 쓴 기사였습니다. 마이클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출판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독립 매체에 직접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왜 127개국 사람들은 한국 민요 앞에서 우는가? 한 냉소적 학자의 항복 보고서. 부제는 이랬습니다. 나는 K-팝을 비판하러 서울에 갔다가 한국에 항복했다. 기사가 게재된 지 6시간 만에 10만 회의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24시간 만에 100만 회를 넘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나자 35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브라질에서, 가나에서, 노르웨이에서, 일본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뜻밖에도 중국에서도 독자들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편지는 당신의 기사를 읽고 처음으로 아리랑을 찾아 들었습니다. 1시간을 울었습니다. 라고 했고, 어떤 편지는 당신이 나 대신 말해줬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지만 이것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라고 했으며, 어떤 편지는 그냥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한 중견 음악학자가 보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기사를 읽으며 부끄러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저도 오랫동안 외면해온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클로부터 재계약 제안 문자가 왔습니다. 이전 조건 없음. 금액은 2배. 결정해줘.
저는 읽자마자 답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좋은 편집자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글을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지수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교수님 기사 번역본을 읽으셨어요. 잠깐 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또 뜸이 있었습니다. 잘 보셨다고.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남에게 주지 않았던 악보를 제 손에 건네주신 그분이 제 기사를 읽고 잘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잘 봤다. 제대로 봤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기사는 유네스코 아리랑 관련 공식 보고서에 인용됐습니다. 미국 내 18개 대학에서 문화사회학 및 음악사회학 커리큘럼에 포함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식 감사서한이 왔습니다. 가나의 코피는 아리랑과 서아프리카 비가의 음악 인류학적 연결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완성해 아프리카 음악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코피가 수상 소감을 보내왔습니다. 교수님과 이지수 박사님 덕분에 이 연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슬픔의 언어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이제 학계도 인정하게 됐습니다. 레이첼은 고등학교 영어 에세이에 광화문 경험을 썼습니다. 제목은 할아버지와 나, 말이 통하지 않아도 노래는 통했다였습니다. 그 에세이가 미국 전국 장문대회에서 1위를 받았습니다. 레이첼의 어머니가 제게 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딸아이가 서울에서 돌아온 후 달라졌어요.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날 딸 옆에 앉아주신 할아버지를 저도 꼭 만나고 싶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그 이메일을 이지수에게 전달했습니다. 클라우스는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는 독일 음악 전문지 일면에 제 기사를 소개하면서 편집자 노트를 붙였습니다.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나는 서울에서 울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 기사를 읽고 나서야 알았다. 나는 내 안에 있던 무언가와 만난 것이었다. 칼 드렉슬러는 맞았다. 그리고 나도 틀렸다. 박동근 할아버지의 1945년 악보는 국립민속박물관에 공식 전시됐습니다. 전시 제목은 살아남은 자의 노래였습니다. 전시 개막일에 127개국 재외동포 단체에서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날 박물관 앞에 서서 유리관 안에 그 낡은 악보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무심코 밟고 지나쳤던 그 종이가 이제 유리관 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이기도 했고 감사이기도 했으며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이지수와 저는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디아스포라 음악과 집단 감성의 보편성, 아리랑이 세계를 울린 이유에 대한 음악사회학적 고찰이었습니다. 이지수는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웠던 시간을, 저는 냉소했던 시간을 각자의 언어로 솔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연구실에서 마주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는 시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부끄러움을 함께 치유하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학문적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이지수가 말했습니다. 두 이야기가 합쳐지면 더 정직한 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것 같아요. 연구가 완성됐을 때 우리는 서울로 와서 박동근 할아버지께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들으시고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두 글자가 제 학자 인생에서 받은 어떤 상보다도 컸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강의를 바꿨습니다. 매 학기 첫 강의는 아리랑을 틀어놓고 시작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분석이 아니라 감흥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가르쳐야 하는 것임을 이제는 압니다. 음악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감흥의 언어라는 것을. 강의실 책상 위에는 박동근 할아버지 악보의 고해상도 폭사본이 놓여 있습니다. 매일 그것을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정직하게 보겠다고. 분석보다 먼저 느끼겠다고. 어머니가 늘 바라셨던 그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꽃을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새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27년 동안 틀렸다. 이 책은 그 이야기다. 출판사 편집자가 제목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편집자 지시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마이클이 아닌 그 편집자는 잠깐 당황하다가 웃었습니다. 그러시죠. 한 학기가 지나고 한 학생이 강의 후 남아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광화문에서 왜 우셨어요?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다가 말했습니다. 그 노래가 내 안에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학생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스마트폰으로 아리랑을 검색했습니다. 강의실에 조용히 아리랑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저는 이지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슬픔의 언어는 국경이 없다고.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국적이 없다고. 저는 지금도 매년 광화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설 때마다 박동근 할아버지의 손이 느껴집니다. 그 손의 무게가 저를 계속 정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나라는 노래 하나로 살아남았습니다. 일제가 금지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짓밟으려 했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지워버리려 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민지배 35년, 전쟁에 패어 세계 최빈국의 절망을 뚫고 이 나라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이제 전 세계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됐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영국도, 프랑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작은 나라가 노래 하나로 해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판하러 갔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생애 가장 옳은 패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를 그리워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대한민국의 아리랑은 그 그리움이 국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7개국이 아무 약속도 없이 광화문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이 시작하기도 전에 길거리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슬픔을 예술로 만들었고 그 예술이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가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굶주림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이 땅을 지켜내고, 이 노래를 지켜내고, 이 나라의 혼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아이들이 그 정신을 노래로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혼자 광화문 마당을 쓰는 그 노인처럼, 50년 동안 악보 한 장을 가슴에 품고 다닌 그 할아버지처럼.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뜨겁게 부럽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리랑을 들으며 눈물이 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 외국에서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신 분, 혹은 이 나라가 살아남은 역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